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네. 서울에 폭설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참 좋아하고요. 네, 맞습니다. 어른들은 직장 가야 되니까 너무 싫어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관점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네. 정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좀 민생은 없고 약간 좀 정치의 사법화라는 얘기도 많이 맞습니다. 들리고 사실 날 추워지는데 네. 계속 정치의 사법화가 연결되면 서초동이나 뭐 광화문에 시위 나가시는 분들 건강도 좀 걱정되고 네. 언제까지 이게 계속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117년 만에 예, 서울, 뭐 전국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이렇게 큰 눈이 왔다라고 예. 하는데 날도 너무 매서워졌고. 근데 예. 말씀 주신 대로 정치권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는 네. 여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치의 사법화라고 말씀 주셨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사회 분쟁을 해결하는 종국적인 장치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어느 순간 법원, 수사기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재판하다 보면 네. 판결에 그렇게 끝까지 심정적으로 승복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보잖아요. 많이 없죠. 어쩔 수 예. 없으니까 이제 수용을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게 정치여야 되는데 예. 정치가 많은 부분을 사법 영역으로 넘기고 있는 건 오히려 좀 무책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임이 검찰에 있는 것인지 여에 있는 것인지 네. 야에 있는 것인지 대통령실에 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의 생생 코멘트 첫 번째 말부터 보실까요? 한동훈 죽이기 시리즈 또 시작. 어떤 얘기인지 좀 감이 오는데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친한계로 분류되시는 분이시죠. 김종혁 최고위원은 TV조선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한동훈 죽이기 시리즈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이슈가 금방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초반에는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이제 당원 게시판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쵸.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그 예. 배우자, 장인 장모, 모친 그 두 자녀의 명의로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제 물은 거예요. 한동훈 대표 본인이 쓴 게시글이냐?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원 명부를 봤더니 73년생 한동훈은 없고 나머지 8명의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쓴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추가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 명의로 된 글은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은 뭐 정당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 뭐 그리고 당원 게시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비공개되는 걸로 운영이 되는데 공개하기가 어렵다. 이게 친윤 친한의 갈등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친윤계가 어떤 공세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뭐 태도가 나오니까 그럼 본인에 대해서는 왜 얘기했냐. 그리고 김민전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현재 최고위원이죠. 아예 최고위원 공개회의에서 직격을 했죠. 지금 8명의 동명이인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일부 최고위원, 아마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 부분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일부 최고위원은 그 자료를 갖고 있고 왜 친윤계 최고위원들은 이 자료를 공유해주지 않냐는 또 이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설전을 또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친윤계와 이른바 친한계 간의 갈등은 사실 계속되고 있었던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정치적 호재로 활용할 그런 생각까지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국면 속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딱 정치적 스탠스를 이거는 공개하거나 뭐 가족이 맞다 아니다를 이야기하지 않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계속 이제 논리적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이제 친한계, 그러니까 친윤계 의원들의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나오기 때문에 네. 갈등이 장기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네. 친한계 측에서는 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좀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자코 있던 한동훈 대표도 목소리를 냈죠.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관련해서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자신의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는데 변호사님, 저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도 네. 궁금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안을 사실은 이제 당원 게시판 네. 공당이고 여당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어쨌든 거대한 두 당 중에 한 당의 당원 게시판, 당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시판 같은데 맞습니다. 비판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뭔가 비호하는 세력들과 이런 것들이 또 브리핑으로 전 국민들이 보는 뉴스에서 네. 계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 왜일까요? 이게 뭔가 학생들 싸우는 것보다도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거 내부적으로는 좀 해결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게시글 내용이 전체가 다 공개되진 않았는데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를 뭐 개 목줄로 묶어서 이제 가둬놔야 된다라는 얘기도 이 명의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청렴한 공직자, 정치 지도자 한동훈 그리고 뭐 마누라만 아는 범죄 비호자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세 수위를 좀 높여놓은 게 친한 친윤 갈등의 국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빌미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어제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추가 폭로를 했지만 한동훈 대표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응원의 화한 꽃다발 보내기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있었는데 팬덤이 좀 있죠. 이게 알고 보니 부인이 보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걸 또 제기를 했어요. 너무 많던데요, 화환이? 화환이 많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서로 자당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매듭을 빨리 지어줘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거 혹시 명태균 그 게이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화살을 나한테 돌리는 거 아니야? 저는 이게 좀 정치인으로서는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자당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당의 문제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 정말 많은 특히 대선 주자급의 의원들까지 그 정치인들까지 다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까지 보이는데 이 문제는 당신 문제, 게시판은 내 문제로 이제 분리하는 것도 어쨌든 지금 당에서 본인에 대해서 비토를 이제 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상당히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라고 양쪽 다 생각하는 그런 것 거겠죠? 같습니다. 이 문제가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라는 좀 유치하긴 하지만 물러설 수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그것도 그냥 무마하고 넘어갑니까? 아니면은 계파 갈등으로 또 됩니까? 이게 사실 말씀 주신 대로 당원 게시판은 누구나 당원이면은 접속해서 글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도 너무 이제 과도한 비판이 있다고 해서 한 당원이 하루에 쓸 수 있는 글이 이제 3개로 제한이 돼 있다고 하고 지금 문제는 그 글의 수위도 수위인데 일단 그 타임 테이블을 보면 아주 이 가족 여러 명의 아이디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한 사람이 관리한 거 아니냐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악의적이고 나아가서 일부 법조인들은 이게 위계를 사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제2의 드루킹 사건이다, 뭐 인간 드루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업무 방해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까지 하면은 갈등이 쉽사리 또 봉합되지 않는 국면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친윤 쪽에서 계속 끌고 가는 좀 모양새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번에 나온 것이 진은정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와이프가 과거에 이제 뭐 강남 맘 카페에서 뭔가 이제 또 글을 올려서 뭐 퇴출된 적이 있다. 실제로 뭔가 그거랑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그렇게 당원 게시판에 충분히 올리고도 남을 사람이다라는 것처럼 이제 또 인식을 가거든요. 주고 있죠. 그렇게 또 기사도 나오고 해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지금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어떤 민생이나 실제로 이 공당에서 해야 할 일들, 이런 일들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은 채, 네. 그리고 상당히 또 정치권을 보면 민주당 주도의 어떤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뭔가 무력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으로서 뭔가 여당으로서의 역할 전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좀 쉽게 봉합이, 이게 봉합도 돼야 되겠지만 쉽게 네. 봉합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보시나요? 이게 도돌이표 같은데요. 말씀 예. 주신 대로 이 이슈를 친윤계에서 되게 더 끌고 가려고 하는 오히려,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나오기 직전에 예. 한동훈 대표가 어떤 정권의 쇄신을 요구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예. 어떤 공개 행보의 자제, 막 이렇게 네. 굉장히 좀 세게 이야기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되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진은정 변호사와 관련해서 네. 본인이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왜 해명하지 않고 넘어가냐.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뭔가 방향 전환을 하라고 이야기한 게 이른바 내로남불 아니냐라고까지 또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의혹이 계속해서 연일 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민생이 그야말로 실종됐는데 네. 집권 여당과 이 정부는 네. 한 세트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근에도 정진석 비서실장의 예. 주도하에 40명의 의원들이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예. 뭐 어떤 정부와의 교류 뭐 이런 이야기를 네네. 합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가지 않았어요. 네. 또 한동훈 대표가 주재하는 네. 당정과의 어떤 그런 예. 논의 자리가 있었는데 예. 정부 측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한 감정의 골, 뭐 어떤 정치적인 계파 싸움을 넘어서 네. 이 피해가 국민들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민생을 속도를 내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집권 여당은 기본적으로 정부를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네네. 입법적으로 네. 그런 부분이 거의 실종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당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민주적 정당성, 한마디로 네. 국민들의 의견이 올라와서 맞습니다.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집단이고 단체인데 단체의 의견은 없고 한 개인과 네. 개인의 싸움처럼, 혹은 개인의 가족들끼리의 싸움처럼 네. 뭔가 이것이 뭐 사당화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이런 어떤 사적인 개인들의 이슈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싶을까라는 좀 질문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좀 반성적인 고려도 드는 게 예. 언론에서도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가 또 민생이나 정책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예, 뭐 이를테면 뭐 네. 코인과 관련한 그렇죠. 과세 이야기, 물론 맞죠. 이제 보수 언론지에서도 예, 이건 예. 너무 이건 이제 대중 추수주의적인 그렇죠. 뭐 법안이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주목받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예. 이런 국면이 있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백브리핑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입에 집중하고 네네. 이런 부분이 좀 악순환으로 돌고 도는 게 아닌가. 언론도 생각됩니다. 이제 싸우는 거에 너무 좀 아무래도 집중하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 대통령실도 일하는 부분들이 있을 네. 것이고, 이제 국민의힘도 분명히 일하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도 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일하는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집중 조명이 좀 덜 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지금 계속 국민들의 피로도는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명태균의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또한 꺼지지 않는 이슈입니다.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명시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 사실을 좀 부인을 했습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거니와 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이 자리에도 저희가 민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것도 네. 대단히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민생 서울시의 시정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네. 이게 워낙에 이슈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세세하게 일단 본인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요지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예. 뭐 이를테면 뭐 홍준표를 네. 윤석열 당시 후보보다 2% 덜 나오게 맞아요. 하라 뭐 이런 녹취록이 육성, 나왔더라고요. 예. 녹취록까지 나왔었잖아요. 이 맥락에서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이 오세훈 시장의 오랜 이제 후원자이자 지인이고 예. 아마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일단 뭐 가까워 보이는 김모 사장이라는 사람이 네. 3,300만 원을 줍니다. 네. 그리고 13차례 오세훈 당시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지표를 받아봐요. 아, 네. 이거는 돈이 갔던 흐름까지 수사기관의 강혜경 씨가 진술을 했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세훈 씨는 딱 잘라서 난 받아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는 됐는데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은 네. 없다. 그리고 강혜경 씨는 이게 만약에 한 차례면 자기가 이해를 하겠다. 아, 한두 네. 차례. 네네. 근데 13번이나 여론조사를 맡겨서 돈까지 그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았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는 네. 좀 이해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거의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데 네. 지금 오세훈 시장 이야기는 그거예요. 명태균 씨를 내가 한 딱 2번 봤다. 네. 그런데 자기의 아주 최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명태균을 한 번 만나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났을 때는 굉장히 크게 싸웠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지표가 굉장히 수상쩍고 이상하고 네네. 그래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운 이후에는 일체 만남이나 뭐 거래 같은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 지표가 네.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 당대표의 대행이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건 김종인 또 전 위원장이 인정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네. 확인을 해봤더니 네. 그 당시 비서가 내 책상에 올려놨다고 하더라. 근데 뭐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과연 오세훈 시장이 2번으로 끝난 게 맞는지 네. 또 의혹 그리고 또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져가지고요. 네네네. 수사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된 것이 아니고 공표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여론조사 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여론조사 업체들한테 할 수는 네. 있는데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본인이 맡기진 않았다라는 네.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직접 맡긴 정황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친한 사업가 김 씨가 네. 그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있었던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에다가 3,300만 원 아까 네. 송금했다라고 얘기를 예, 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는 궁금한 점이 이런 겁니다. 왜 개인이 오세훈의 여론조사를 맡겼는가? 네, 사업가 김 씨는 왜 맡겼을까? 맞습니다. 혹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오세훈 시장이랑 친해지려고 그래서 맡겼을까요?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13번이나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자기 혼자 보려고 3,3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아무리 사업적으로 성공을 한 사업가라고 해도 예. 그냥 여론조사 지표를 왜냐하면 또 정례적으로 공표 여론조사도 선거 예. 국면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왜 굳이 했느냐? 아마 강혜경 씨 주장은 네. 또 일부 분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당연하지만 보고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겠느냐. 네. 왜냐하면 여론의 어떤 물밑 그런 흐름을 알아볼 필요는 후보로서는 또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네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뭐 2번 만나고 끝났다라고 하는데 한 예. 그 유튜브 채널에 예. 그 오세훈 시장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비교적 예. 진보적인 색채에 예. 그때 명태균 씨가 같이 대동했다라는 목격담 같은 것도 네네네.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씨랑 신경전을 계속 이제 벌여왔는데 예. 명태균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제 김소연 변호사 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방송에 나와서 여기 여러 정치인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명태균 씨한테 들어봤더니 오세훈이 제일 이거는 순화 표현, 그러니까 빌런이더라,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이야기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오세훈 시장이 직접 돈을 건네거나 직접 예. 여론조사를 지시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만야 하나 이 사업가 김모 씨가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돈을 대신 주고 네네. 보고를 했다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딱 이제 들어맞는 그렇죠. 부분이 네. 있어서 일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네. 아니면 또 이 사업가 김 씨가 원래 뭐 여러 정치인들의 이런 그럴 수 부분을 있죠. 예, 예. 했다라는 이야기도 예, 예.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수사로 밝혀져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돼봐야 될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사실 명태균 씨를 아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안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지금 여론조사를 대납했다 만약에 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물이 지금 또 김종인 위원장한테 올라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오세훈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뭔가 여론조사를 돌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조금은 좀 진행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가 좀 보수 진영 전체를 좀 뒤흔드는 모습입니다,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명 씨가 언급한 정치인 중에 차기 대권 주자로 좀 거론되는 보수 잠룡들 좀 여러 포함되어 있는데요. 검찰 수사가 과연 좀 누구를 정조준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폭로 내용이 전방위적이어서요. 예. 제가 이런 기사도 봤는데 이 국면에서 웃고 있는 보수 진영 정치인은 한동훈 대표라는 이야기도 네.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네. 대표는 정치 자체에 입문한 지는 그렇게 그렇죠.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명태균 씨와의 연결고리는 최소한 네. 없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이를테면 김종인 전 위원장 이야기도 네. 계속 나오고요. 네. 굉장히 가까웠다. 내가 새벽에 전화를 하면 항상 새벽에도 전화를 네. 받아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이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혹 중에 하나가 지금 파란을 일으키면서 전당대회에서 사실 맞아요. 젊은 당대표가 됐는데 맞습니다. 그때도 여론조사에 도움을 받았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고 더 나아가서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이 개입이 사실 수사가 제일 먼저 시작됐고 예. 무르익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네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또 강혜경 씨한테 내가 이준석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제주도 티켓을 끊어라. 아니라 삼천포로 온다고 했으니까 배 티켓을 끊어라. 네. 그러면서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취지의 또 추가 네. 녹취가 나왔어요. 아. 그럼 과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지. 심지어 그 당시 공천장의 마지막 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는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최소한 참고인으로는 부를 거라는 이 전망 기사가 나오고 있고 또 오세훈 시장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수사가 개시될 것 같고 예, 예. 홍준표 시장도요. 네. 계속해서 뭐 명태균 씨가 나를 뭐 활용했다 뭐 계속 신경전을 벌이다가 글을 또 내리기도 했었는데 네. 명태균 씨가 이렇게 가짜로 여론조사를 할 때 당원 명부를 받았다는 안심번호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홍준표 네. 이 시장의 측이 이제 보냈다라는 이제 의혹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네.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명태균 씨 아세요? 그랬더니 저는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릅니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예, 예, 예. 바로 그날 같이 찍은 사진을 네. 공개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대선 잠룡 주자들이 네. 이제 물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홍준표 시장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의 그 여론조사 2% 네, 조작한 부분이 녹취록으로 공개가 되고 나서 맞습니다. 사실상 피해자가 이제 홍준표 시장 아니냐라는 내용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네. 홍준표 시장이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궁금은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안심번호를 홍 시장 측에서 만약에 보냈다라는 이제 설이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 왜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을 윤석열 대통령이 더 높게 세팅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퀴즈가 그렇죠.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예. 정말 너무 많은 이제 보수 진영 정치인들과 접촉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공천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그 여사를 지렛대로 해서 했다는 예. 의혹이 뭐 연일 터져 나옵니다. 대통령이 심지어 육성까지 네네. 명태균 씨랑 직접 통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러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딱 2%를 지게 만드는 피해자도 있지만 다른 또 어떤 지표도 있지 않겠냐는 의혹들이 예, 또 예.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국면에서 지금 명태균 씨와 대단히 거리두기를 하고 명태균 씨와 잘 알지 못하고 업무적으로 뭐 몇 번 본 게 전부라고들 이야기를 네. 하지만 상당히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들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지표를 조작하는 것도 추가 녹취해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경쟁자인 민주당의 김지수인가 무슨 후보가 있었거든요. 이 김영선을 27, 김지수를 24인가요? 맞추라고까지 지시를 네. 해요. 이걸 강혜경 씨가 자백을 했습니다. 네. 내가 조작에 가담한 네. 게 맞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3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이에요. 네. 네. 아마 그때 어떤 공소 내용이 담길지에 따라서 또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죠. 브로커들도 그렇다고 있고 하더라고요. 여론조사 예. 뭐 관련된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게 특히나 대통령까지 만드는데 혹은 아니면 대통령과 이제 취임식 전날까지도 통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세력화가 됐다라는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비통함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게 좀 진행이 될지 저도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 볼까요?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태도의 유감 표명. 자세한 얘기 좀 살펴볼까요? 외교부가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해서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면서 한국의 추도식 개최 등을 좀 약속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4일에 사도섬에서 추도식이 열렸는데 우리 정부가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불참했어요. 맞아요. 전날 전격적으로 이제 예. 불참을 했는데요. 네. 그 불참을 결정한 바로 다음 날 뭐 진보 보수 일간지를 떠나서 예. 모든 매체가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네. 썼습니다. 유네스코 이런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건 대한민국 정부의 찬성이 없었으면 그렇죠. 등재가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대신 우리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찬성을 예. 해준 게 아니라 네. 두 가지를 내걸었던 겁니다. 예. 매년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하고 네. 그리고 이 박물관에 강제 징역이 있었다는 부분 맞아요. 그리고 표시해라. 예, 네. 조선인 희생자들이 있었다는 부분 예. 그러니까 실사단으로 가서 상황을 점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좀 구석에 패널 정도로 네. 이걸 굉장히 좀 군함도도 무성의하게 마찬가지고. 예, 네. 해놨다라는 거죠. 네네. 그럼 추도식도 그 유족분들이 다 갈채비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 경비를 일본 정부에서 되니 안 되니 네. 그러다 안 되는 걸로 하고 우리 정부가 하는 걸로 하고 근데 그것도 외교의 어떤 프로토콜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던 차에 거기에 신사참배를 했던 정치인이 참석을 한다라고 하고 예. 그리고 추도식에도 보면 강제징용 이런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네. 않아서 이건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해서 전격적인 보이콧을 우리 정부가 했습니다.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과 관계 개선이 조금 되면서 일본의 좀 친화적인 정부 네.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국민들한테 좀 받고 맞습니다. 있었던 상황에서 갈 거다라고 해서 또 국민들 비판이 또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안 가니까 사실 또 그것을 환영하는 국민들도 있고 이제 제대로 정부가 좀 돌아가는 거 아니냐, 외교부가 좀 그래도 의사표명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역사 왜곡,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조금은 반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반면에는 또 이제 한일 관계가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맞습니다.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왜냐하면 일단 이 정부가 너무 친일 일색 아니냐라고 하는 네네. 분들은 또 긍정의 또 반응을 보였지만 예.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 굉장히 공을 또 많이 그렇죠. 들였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좀 축적돼 왔던 신뢰 관계가 대단히 좀 허물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또 일부 또 시민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입장 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로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도 너무 좋지 않고 사도광산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의원, 그렇죠? 네. 주호영 의원이 이시바 일본 총리하고 면담을 좀 갖기도 했습니다. 한일 외교수장 사도광산 사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뭐 결과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 논란이 굉장히 컸던 시점에 그렇죠. 이런 만남이 성사가 됐다 네네. 보니까 사도광산 관련해서 그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냐, 나누기는 하셨냐 예.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양측에서는 워낙에 또 외교적으로 민감한 그렇죠. 이슈라서 민감한 사안이죠. 예. 이야기가 나온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네네. 했고요. 또 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감이 있죠. 지금 그렇죠. 국무총리로도 뭐 하마평에 오르락 그럼요. 내리락 예.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일본과 지금 당장은 뭐 갈등의 골이 좀 깊지만 네. 그래도 관계 개선을 위할 때 이런 만남 그런 이런 거는 좀 계속 이어 나가는 측면에서 이런 한일 의원 연맹 상에 네.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한일 의원 연맹은 계속적으로 그렇죠. 사실 이어져 네. 왔었던 모임이라서 사실 의원들끼리 서로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네. 있었습니다만 뭐 좀 뭔가 지금 이런 논란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면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 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향후 전국은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저희 매주 사실 다루는 것 같아요. 네. 매주가 다르게 뭔가 판결 선고가 되고 맞습니다. 매주 다르게 뭔가 얘기해야 될 거리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중교사 혐의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뭐 사실은 그 전주에 맞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이제 실형이 나오면서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뭔가 위중교사도 뭔가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들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좀 감지되고 있었는데, 검찰은 징역 3년 구형했었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무죄가 나왔을까요? 이게 양형 기준표상 정말 최고형을 구형을 했던 건이었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뭐 엄중하게 대응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무죄를 받은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야 될 산이 한 2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사를 당했다는 이 정범, 위증을 했다는 이 사람의 자백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장 실질 단계에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소명이 된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재판부에 좀 1차적인 스크린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영장 실질 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이 기록 접근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가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공판 과정처럼 기록을 다 오픈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봤더니 아주 일부만 짜집기 가공해서 냈다라는 주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부는 30분을 좀 풀로 다 들어본 재판부입니다. 이걸 공판 과정에서 또 틀기도 했고요. 이번에 그게 좀 이슈가 됐어요. 40분인가요? 30분인가요? 이거를 다 재판부에서 그럼 틀어보셔라. 10분 정도 되나요? 검찰한테 물어봤더니 40분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틀어보시죠 해가지고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재판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억의 환기를 넘어선 건 아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 게 사실 기억 못한다는 사람에게 기억을 조작하고 종용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런 식의 방식이 통상적인 반론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대단히 이탈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전체적인 맥락상 정확한 뭐 교사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을 좀 잠깐 살펴보고 가자면,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가 문제가 된 게 이제 김진성 씨와 통화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뭐냐면, 김진성 씨, 그러니까 위증은 벌금이 나왔어요.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유죄가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위증교사를 한 사람은 왜 무죄인가? 이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이게 사건이 어떻게 촉발됐는지를 좀 처음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위증교사 혐의부터 수사가 시작된 건이 아닙니다. 이게 김진성 씨라고 전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사람이 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알선 소재 의혹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해요. 압수수색하면 휴대전화는 제일 기본적으로 이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렌식을 해서 열어봤더니 과거에 이재명 도지사랑 통화했던 이 녹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들어봤을 때 이거 증언을 뭔가 오염시키고 훼손한 거 아니야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알선수재에서 촉발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김진성 씨는 알선수재로 지금 공범이 중형 확정이 되는 때까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한 건이 더 그런 게 있고요. 5억 원 사기 사건은 경찰에서, 물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다 기소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비율이 확실히 높은 건 맞죠. 근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5억 원의 사기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뭔가 검찰 수사에, 왜냐면 알선 수재 그게 몇 억 단위고 5억 사기 이것도 굉장히 처벌 법정형 자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에 협조할, 비교적 형이
수위성이 낮은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제 야당 대표를 정조준할 수 있는 수사와 관련해서 협조할 동의는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제가 위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아닙니다. 무슨 위증이에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자백을 합니다. 다 종용이었다. 근데 6개의 증언 내용을 재판부가 살폈는데요. 그중에 2개가 무죄를 받았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그 당시가 좀 옛날 20년도 더 된 사건인데 그렇죠, 예. 검사 사칭을 했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기소됐던 예, 그 예, 건인데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그러면 이 KBS PD 말고 다 이재명한테 몰자. 그래서 KBS PD의 고소 취하 합의가 있었다라는 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로서. 근데 KBS PD에 대한 고소 취소는 실제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증언대에 나와서 KBS PD에 대해서 고소 취소를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을 해요. 그러면 이건 객관적 사실엔 반합니다. 근데 위증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찰이 낸 자료를 봐도 이재명 대표랑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사람이 실제로 KBS PD에 대한 고소 취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걸 전제로 김병년 전 시장의 캠프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 고소 취하가 이루어졌었지? 라고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전화를 하고 또 변호인이랑 통화를 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변호사가 물어요. 그 최 PD에 대한 고소는 언제 취하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게 지방선거 전이었나 그럴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본인의 인식에는 최소한 고소 취하가 있었던 걸로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증거가 있어서 재판부가 이거는 자백에도 불구하고 이건 유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모는 이재명 대표한테 몰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어쨌든 내심에 가까운 그런 평가의 영역이라서 이 두 부분이 유죄를 면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좀 방금 얘기해 주신 검사 사칭 관련된 부분도 KBS PD도 나와가지고 이거를 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을 KBS PD가 나와서 또 했고 김진성 씨도 어쨌든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플리바게닝 검사와 이제 플리바게닝을 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그게 이재명 대표 측의 인식이죠. 인식인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궁금한 점은 위증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증언을 했는데 그것을 위증으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증언해달라고 한 사람은 위증교사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약간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여야가 좀 상당히 극명한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공감하지는 못하겠지만 인정할 테니까 민주당도 지난번에 이제 선거법 선고 이제 1심 결과를 받아들여라. 어차피 우리는 공직선거법 요것만 돼도 충분하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도 1심 선고를 안 받아들일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불복하는 건 항소를 하는 거예요.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주말마다 민주당이 이제 장애 집회를 하니까요. 이게 사법부 겁박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장애 집회의 구호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서 일단 민주당 입장은 사법부와 무관하게 어쨌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민주당만 주축이 되는 집회는 아니고 이제 시민단체들이 좀 주최를 하다 보니까 좀 분리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율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고 해서 이거는 분명히 실형 1년이 나오고 이제 법정 구속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런 이제 반대가 되는 판결이 나와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왜냐하면 좀 아쉬워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 사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를 좀 대비해서 좀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빠르게 전략을 좀 수정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보다는 왜냐하면 또 비명 쪽에서의 어떤 좀 내부적인 분란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개파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 특검 쪽으로 우선은 방향을 확실하게 노선을 정리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선거가 나오기 전에도 아예 마이크를 좀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사법부에 뭔가 좀 압박을 주는 것 같이 오해를 받을까 봐 좀 조심한 것 같고요. 그 전에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 그리고 최고위원 모두 발언에서는
어쨌든 사법부의 태도에 네. 그 어떤 결론에 그렇죠. 수긍은 안 되더라도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네. 좀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상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어쨌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겠다 네. 하도 이제 정치의 사법화 자꾸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먼저 그런 어떤 사법부에 대한 압박, 시민들 왜냐면 특히나 지지자들이 이제 사실 서초동에 가서 네. 시위를 하니까 서초동 가서 사실 시위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전처럼 이제 광화문에 가든지 여의도에 가서 시위를 할 수도 있는데 서초동에 가서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법원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해라. 우리는 검찰 앞에서 했다. 법원 앞에서 한 건 아니다. 이런 논의까지도 또 네. 가능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징역 1년하고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네. 이재명 대표 측 뭐 당연히 항소했습니다만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 너무 뭐 정치적 장애전을 펼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경륜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이 네. 수행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제가 이제 재판부 설명 자료나 이제 판결문을 봤을 때 예.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다만 그 판단과 관련해서 예. 오히려 언론에서 주목했던 김문기 전 차장을 안다 모른다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채널A에서 시민들과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예. 내가 그날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골프를 친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네. 이 대단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세분화해서 현미경을 들여다 넣어서 예. 이거를 왜곡을 해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부분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한 법리적인 쟁점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또 하나의 이슈가 이게 단순히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이지만 민주당이 434억 원을 재판 결과에 따라 반환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의 재판인 것도 그런 성격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자금이나 이런 것도 후원하거나 지원 형식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란 예. 또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안이 사실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어떤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고 결과들 중에서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음 달로 우선 네. 미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북 송금 1심 재판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을 받았어요. 네. 상당한 중형을 받았고 맞아요. 재판도 좀 이례적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재판에는 여러 사건이 병합이 돼 있는데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네. 본인이 공직에 간 이후에도 네. 뭐 1억 원 넘게 썼나 그렇습니다. 네. 대단히 비난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기업과 대단히 유착하는 부분으로 보이기 정경유착일 때문에 가능성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담겨 있고 네. 다만 이 재판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내리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대북 송금 과정에서 스마트팜 그리고 대북 방문을 위한 어떤 대가 형식으로 각각 500만 불, 300만 불을 보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는데 네네. 그거 자체는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넘어야 될 법리적인 산인 건 맞고 다만 정말 이재명 대표의 인식하에 그리고 결재 그리고 지시하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문 자체에는 공란으로 남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가 병합이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진짜 빨리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 증인만 지금 468명인가가 네, 그렇죠. 예정돼 네. 있다라고 하니까요. 네. 아마 다음 대선 전까지 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진 최소한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선 전에도 이게 확정이 안 될 것 네. 같아서 저번에도 한번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하기는 맞습니다. 했었는데 그 위중교사 혐의 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른바 민주당은 11월 위기설은 일단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 대표의 유고 사태를 염두에 둔 좀 대안 세력을 고심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의 입지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거 아니냐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 보이는 측면이 있죠.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막 이 혼란상이 가중됐다기보다는 예. 이제 언론에서 바로
그냥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으로 만약에 확정이 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그렇죠. 박탈되다 예, 보니까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대안이나 후임을 물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 일각에서는 이른바 낙점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낙점하는 정치인이 뭐 차기 당대표나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정치인들로는 뭐 삼총 삼김 그쵸. 이래서 예, 예. 3명의 전직 총리와 3명의 김시성을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이렇게 해서 막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왔지만 최소한 공직선거법 이후에 더 민주당으로서는 유죄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했던 이 위증 교사에서 무죄를 받다 보니까 네네. 정치적인 공간은 좀 이재명 대표한테 좀 유리하게 열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는요. 김여사 특검법 다음 달 재표결, 이탈표 주목입니다. 결국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의결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세 번째이거든요. 네. 변호사님 예상된 수순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당론으로까지 반대를 한다 이렇게 예, 예. 의견이 있었고 대통령의 입장이 이게 변화한 건 없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이었던 부분은 있고 다만 이 재의결을 원래는 오는 28일에 하려고 했다가 다음 달 10일로 연기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분기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탈표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회에서는 사실 원래는 오늘이 재표결 맞습니다. 예상됐었는데 다음 달 10일로 늦춰졌어요, 변호사님. 네. 야당에서는 이번에도 여당의 이탈표를 좀 끌어내는 게 좀 과제일 네. 것 같은데요. 이게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 당연히 뭐 네. 하려고 하겠지만 변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탈표 있을 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오늘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도 예. 단독 보도 같은 게 떴는데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전반부에서도 다뤘다시피 네. 친한 친윤 갈등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리고 지난 10월에 재표결했을 때 네. 무기명이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4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탈표가. 거기에 4표의 이탈표만 추가로 더 나오면 이거는 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검법안은 발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단독 보도로 나왔던 건 한동훈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측근에게 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고민을 털어놓았다는 보도거든요. 계속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선택지도 그렇죠.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당원 게시판 문제를 더 키우고 정치적인 어떤 악용하는 그 예. 세력이 바로 그럴 수도 친윤계다라는 있다. 인식이 예.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거는 이걸 수용하는 방안을 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겠죠. 들어요. 충분히 예. 어쨌든 친하는 또 뭔가 자신들은 다음 대권 네. 한마디로 이제 떠오르는 맞습니다. 해, 그다음에 지는 해의 어떤 시점 변경, 레임덕 네. 이런 부분들 분명히 고려해가지고 치고 나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상당히 정치적인 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미래 권력은 과거, 현재 권력과 예. 결탁한다고 해서 국민 선택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각을 세우고 차별화 전략을 많이들 그렇죠. 하죠. 예.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 차별화할지가 좀 관건이긴 한데 예. 한동훈 대표의 고심이 깊어가는 동안 좀 예. 결단의 시점도 다가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 와중에서 사실은 검사들 탄핵 관련된 부분들 탄핵 청문회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과됐죠, 민주당에서 계속 해서요. 법치주의 회복의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이게 검사 탄핵 무리한 전략일까요? 일단 검사 탄핵안을 계속해서 예. 가결시켰을 때 헌재가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네. 안동진 검사라고 해서 조작된 증거, 서울시 공무원 네. 그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이 증거가 조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는 하지만 네. 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도 여러 비위 사실이 본인 가족에 의해서 폭로가 됐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가결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네.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3명의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검사입니다. 네. 압수수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 대단히 이례적이어서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이니까 이런 탄핵안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이 선택지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3자 특검은 민주당에서 먼저 이야기한 게 맞아요. 아닙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이야기를 했고 네네네.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대법원이 추천을 해서 공소 유지가 된 특검의 사례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본인이 지명한 특검의 공소 유지를 판단해야 되는 건 모순이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또 한동훈 대표의 전향적인 어떤 입장 변화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하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생생보험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보험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첨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문의 남겨주십시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생생보험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